네, 안녕하세요. 마흔간의 첫 시간입니다. 자, 저희 강의 계획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익히 뭐 살펴본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이름은 김시현입니다. 좀 써볼까요? 네. 뭐 제 이름이 여러분한테 어떤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 이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연락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여러분을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면 저희 이렇게 소통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제 생각도 전해드리고 여러분 의견도 묻고 해서 하고 싶었는데, 일단 저희 2주차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연락처로 뭐 우리 이제 소통이나 질의응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어떤 방법이 있어야 생각하고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그때 만나서 또 서로 원활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담 가능 시간은 수업 후 언제든지,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생기면 그 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온라인으로도 그렇고 또 미리 그쪽을 통해서 여러분 약속하시면 우리 수업 후에 또는 뭐 수업 시간 전 또는 쉬는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 또 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또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교과목 개요 학습 목표는 뭐 이거 여러분 뭐 읽어보시고, 뭐 읽어보시지 않더라도 결국 수업하면서 저희가 다루게 될 내용이니까 미리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뭐 꼭 필요하다면 우리 또 오프라인에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교재는 여러분 또 살펴보셨겠지만 교재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이 자료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게 되겠지만 오프라인에서 마찬가지고 오늘 보신 것처럼 주로 키워드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미지, 그림이나 그리고 필요한 동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겁니다. 뭐 우리가 직접 면대면 만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로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예.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출석하고 관련돼서 제가 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따로 교재가 없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고 싶은 텍스트를 만들자면은 또 이거 한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그런 것 없이 구두로 얘기해서는 그것 또한 이제 뭐 그죠, 수업 자료 없이는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뭐 어떤 식으로 수업 자료가 제공되는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문은 여러 개 소개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수업하면서 수업 내용과 관련될 때마다 참고문을 제가 이제 여기 이외 것도 좀 소개할 텐데, 참고문은 중에 베르나르 베르베르, 여러분 뭐 익히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베르나르의 뇌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1, 2권, 2권이에요. 출판된 지는 뭐 2002년, 이게 권자가 2002년 좀 제법 됐죠. 벌써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벌써 20년 가까이 돼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소설이지만 그 내용이 아주 전문적인 정확성이 있어서 뭐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 중에 한 분야이긴 하지만, 그래도 뇌가 우리 이 과목 제목처럼 마음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제가 이제 또 소개합니다. 그 위의 것들은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때 관련된 내용 할 때 이 책 중에 어떤 내용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요량으로 참고문은 올려봤습니다. 자, 수업 운영 방식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판서와 구두를 주로 하고, 수업 자료는 익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평가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평가와 관련해서는 우리 100점 만점에, 이걸 좀 지우고, 만점. 총점이 되겠죠. 100점 만점에 중간하고 기말 각각
40점입니다. 40점, 40점. 그리고 출석이 20점입니다. 40%, 40%,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 기말은 다 주관식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관식의 주로 대부분이 어디다 좀 적을까요? 대부분이 단답형, 일부가 서술형 이렇게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단답형 그리고 서술형을 뭐 비율을 얼마만큼 할지는 제가 여러분하고 만나서 진행해 보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뭐 서술형이 뭐 한 30% 내외, 그죠? 나머지 한 7, 80%뭐 단답형으로 이렇게 할까 생각하고요. 문제 수는 뭐 그렇다고 뭐 10문제 하기엔 그렇고, 그죠? 뭐 50문제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한 20문제 내외, 20문제에서 한 30문제 사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 진행하면서 제가 나름 판단 내려서 한번 이렇게 시행해보고, 뭐 적절하지 않으면은 기말고사 때 또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아니면 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관식이고 대부분 단답형, 일부 서술형에서 각각 40점씩 할당되고요. 출석 20점입니다. 출석 내용 중에 보면, 자, 요건 좀 쉬우죠. 출석 내용 중에 지각하게 되면, 제가 여기 보면은 2점 감점이 되고요. 그리고 결석을 하게 되면 4점 감점입니다. 저희 한 학기 그 전체 출석 중에 4분의 1을 초과해서 결석을 하게 되면, 제가 이상이란 말을 하려다가 이상이 아니어서 4분의 1을 초과해서 결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나머지 점수, 그죠? 뭐 아까 말씀드린 기말이나 중간이나 기말을 다 만점 받으셔서 80점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학교 규정상 이 과목이 이제 수료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말 그대로 낙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4분의 1 정도 되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니까, 그죠? 한 5번 빠지시게 되면은 4분의 1을 초과해서 결석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5 곱하기 4 해서 20점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죠? 4분의 1 이상 초과해서 결승하게 되면은 뭐 여기 뭐 그죠? 뭐 여기서 뭐 18점을 받든 17점을 받든 15점을 받든 10점을 받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4분의 1 이상 초과하는 것이 5번이니까 그래서 5, 4, 20 곱하면 총점이 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각 2번이 결석 1번 해당하니까 그래서 요걸 반으로 나눠서 2점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각이나 결석 여러 점수 감점이 좀 적은 점수가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출석 점수도 100점 중에 20점이니까 20% 같으면 다른 과목에 대해서 적진 않아요. 많은 편이죠. 그런데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 출석은 기본이고 출석 점수는 기본 점수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점수를 많이 할당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한테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출석을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지 않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수업에서 제공되어지는 자료만을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해서 40점 해당하는 상응하는 점수를, 그죠? 만점에 가깝게 받다든지, 그죠? 출석에서 그렇게 뭐 노트 필기나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부당하다고 여겨져서 바로 수업 자료를, 그죠? 키워드 중심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제가 수업 때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그 뭐 효율적으로 전달해서 여러분과의 어떤 그런 질의응답이나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겠고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대합니다만, 어쨌든 구두로 전달하고 판사한 내용을 여러분이 따로 수업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결국 그것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일 테고 그것이 그대로 출석 점수 20점을 받을 만한 어떤 요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수업에서 주어지는 자료만 잘 챙기고 수업 시간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가끔씩 지각이나 결석을 하더라도 그죠? 시험 중간이나 기말 점수에 크게 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수업이 되어진다면은 그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출석하는 삶과의 그런 형평성에 있어서 차이를 둠에 있어서 그것이 변별력이 없다라고 여겨져서 출석 점수를 그렇게 높게 하고 그리고 수업도 그런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금방 제가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뭐 과중한지 어떤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출석 점수 20점은 뭐 여기 지각 결석 감점 신경 쓸 것 없이 20점은 여러분이 기본으로 그렇게 받게 되니까 오히려 이 출석 점수 20점이라는 것이 20%라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오히려 유리하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석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끔 제가 독려하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써본 것입니다. 학교에서 지금 온라인 강의를 2주차에 걸쳐서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죠?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온라인 강의와 관련해서 학생의 출석을 고려하라. 물론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정해주시는 그러한 어떤 규정에 따라 그 위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때는 제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해야 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학교에서는 출석 비율을 좀 낮추라고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도 그렇고 여러분한테 출석 비율을 높이는 게 오히려 유리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아니면 뭐 그렇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몸이 아파서 출석을 못하게 되면은 그죠? 출석과 관련된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수업 시간 동안에 다뤄진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거나 잘 그죠? 챙기지 못해서 결국은 평가에 가서 그것들이 영향을 줄 테고 중간이나 기말고사 점수에 감점 요인이 될 텐데 그렇다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이나 출석 점수를 좀 높여서 여러분이 요즘 상황과 관련된 그러한 이유로 참석을 못하더라도 그죠? 그것들은 정상 참작되니까 출석에 대한 감점은 없고 여러분은 오히려 기말이나 중간이나 기말에 그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잘 챙기지 못하고 그죠?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면 놓쳤기 때문에 그 점수에서 좀 이렇게 쉽게 우리 하는 말로 출혈, 즉 감점 요소가 적어질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저 나름대로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출석 비율이 높은 것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말이 길었습니다만 어쨌든 출석과 관련된 그 점수는 제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여러분이 관리해 주시면 그 점수는 기본으로 여러분이 챙기게 되는 그런 점수라고 여겨집니다. 뭐 평가 관련해서 여러분이 관심 사항이고 저도 평가 관련해서 저도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뭐 많이 길었고 출석 점수 20점 관련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시다시피 우리 그 중간고사 기간에 또 시험도 보면서 보충 수업을 좀 해야 돼요. 저희 16주차이기 때문에 한 주차 온라인 강의를 하더라도 한 주차가 또 부족해서 그렇게 강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1주차부터 16주차까지 뭐 중간 기말 제외하고 이렇게 마련된 이 내용들은 언제든지 순서나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처음에 강의 계획서 올릴 때는 이렇게 하고자 했지만 지금도 계속 수업 전후로 해서 이제 수업 준비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좀 더 잘해보겠다는 욕심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선정하고 순서를 배열하기 때문에 이 수업 내용과 순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여러분이 이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시면 뭐 이게 뭐 절차를 다 아시고 이제 듣게 되는 것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촬영한 내용을 그죠? 우리 이클래스에다가 그렇게
링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수업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방 그리고 1주차부터 16주차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 제가 지금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이 비효율적이니까 여러분 살펴보시고 또 실제로 수업 하시게 되면 결국 다루게 될 내용이니까 그때 가서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여러분 질문사항 있으시면 우리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그죠? 이번 온라인 시간에 다뤘던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또 질문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자, 질문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봐야 되는데 여러분 안 계시니까 저 혼자 계속 이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재미도 그렇고 좀 긴장도 되고 좀 그러네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과 내 첫 시간입니다. 자, 우리 주제 자체가 아주 도입하기에 좋게 돼 있어. 마음과 내. 여러분 이거 수강 신청하실 때 대부분이 그러시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에도 관심 있고 뇌에도 관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과 뇌를 왜 같이 마음과 뇌요? 마음과 다른 것도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왜 뇌죠? 요즘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여러 그런 채널을 통해서 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게 되었어요. 뇌에 대한 연구가 한 100년 전후가 될까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간의 그런 본격적인 연구가 있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뇌를 들여다봄으로써 그죠?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인간 안에 나 자신 타인 다 포함되죠. 나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도 이해하고 그죠?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죠? 세계에다가 우리가 어떤 형태의 행동을 이렇게 투영하고 그것이 어떻게 세계를 이루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는 하나의 창, 그죠? 매개물이 뇌라고 전문가들도 인식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일반인들도 막연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뇌를 이해하면 바로 나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한다. 뭘 이해한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창이 되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과 뇌를 같이 우리 수업 제목을 그렇게 멋지게 지었고 그걸 봄으로써 마음을 이해하고 하는 우리의 어떤 호기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또 그렇게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업에 만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마음과 뇌입니다. 금방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과 뇌가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 수업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했죠. 근데 이 마음과 뇌의 관계에 대해서 하는 질문 그 자체, 여기 나와 있듯이 마음과 뇌, 그 뇌도 신체의 일부니까 제가 이제 신체로 쓴 거예요. 마음과 신체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 그 자체를 일컫는 말이 있어. 이걸 심신문제라 그래요. 심자는 마음 신자, 마음 신, 이거는 신자는 몸 신자가 되겠죠. 그래서 마인드, 마음과 몸, 바디 프로블럼 해서 마인 바디 프로블럼, 심신 문제라 하고 그리고 이 뇌를 강조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다가 마음과 하이픈하고 뇌 문제 이렇게 일컬어요. 야, 이거 고치거리다. 이거 진짜 문제거리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퀘스천이다. 이런 의미로 여기 문제라 불러요. 그럼 요거는 마인드, 여기 100점 만점에 아직까지 적혀 있네요. 네. 마인드, 브레인, 요 밑에다 적을까요? 네, 프로블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마음과 뇌의 관계에 대한 질문 그 자체는 마음 뇌 문제, mind brain problem 이렇게 부르거나 뇌도 결국은 신체 일부분이니까 좀 더 제너럴하게 마음과 신체의 관계에 대한 질문, 그 관계가 어떨까라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자체를 심신 문제, mind body problem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심신 문제는 또 좀 지우겠습니다. 심신 문제는 또는 마음과 뇌의 관계 문제는 더 광범위하게 보자면 결국 뭡니까? 정신과 물질 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돼요.
저 정신과 물질은 어떤 관계가 있지? 이거 아주 오래된 그런 질문이에요. 자, 인류가 가진 호기심, 질문, 궁금해하는 것 중에 물론 인간 이외에는 다른 동물들은 생명체는 이런 질문도 안 하겠죠. 결국은 뭐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매개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결국 우리 뇌를 매개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그 인식하는 중에 그죠 풀어야 할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중에 고민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질문들이 바로 이런 심신 문제나 정신과 물질 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될 텐데 인류가 가장 어려워하고 이것을 어려운 문제 지금 심신 문제, 마음과 뇌 문제 또는 어려운 문제 이런 용어들은 이건 전문적인 용어예요. 철학자들도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걸 배운 다음에 그죠? 이런 어디 가셔서 대화하는 중에 야 mind body problem 이렇게 얘기하면은 철학자들도 알아듣는 그러한 전문적인 용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한 용어 중에 지금 hard problem이라는 게 있어요. hard problem. 오늘 프라브럼이 많이 나와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하드 프라브럼에서 번역하자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인류가 가진 가장 어려운 문제 두 가지. 달리하면 인류가 가장 호기심 있어하고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풀어낼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문제 두 가지. 그 어려운 문제 두 가지가 하나는 자, 요거 주겠습니다. 하나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달리 얘기하면은 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뉴턴 시대에 쌍벽을 이루던 라이프니츠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비하인드 스토리 보면 뉴턴이 그냥 라이프니츠를 그죠?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장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우리 관심사는 아니고 라이프니츠가 뉴턴과 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미적분도 그렇게 발견하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철학자이자 사상가이자 과학자이기도 한데 라이프니츠가 그런 질문을 했어. 왜 이 세상에는 존재라는 것이 있지? 존재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질문을 했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문이 안 나오거든요. 그냥 존재하면 그냥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같은 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감히 저를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제 생각을 이렇게 투사해 보면은 여러분도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하기가 힘들 거예요. 제 이 몸뚱아리, 뇌를 포함한 이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이 보여지는 모든 것들, 지구 밖에 그러한 행성들, 우주에 있는 그런 변들, 그런 존재가 없으면 안 돼? 왜 존재라는 것이 존재하지? 이런 질문을 라이프니츠가 했어요. 바로 그 질문인 거죠. 물론 라이프니츠 이전에 그 고대 그런 철학자들도 벌써 해온 질문인데 바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지? 즉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걸 우주학 이렇게 붙일 수 있을까요? 이걸 우주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지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좀 이쪽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어쨌든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지? 요 질문이 어려운 질문 하나는 건 제가 알아요. 그건 이제 우주학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정신과 물질의 문제예요. 어떻게 물질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와 저희 뇌와 신체를 구성하는 이 구성 요소는 본질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동물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뇌를 가진 이러한 존재에게는 이러한 물질들의 작용이 우리 앞으로 이제 보시면 뇌가 물질의 작용이다. 뇌가 왜 물질의 작용이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제 근거를 살펴볼 텐데 결국 신체뿐만 아니라 이 뇌도 결국 물질들의 작용인데 어떻게 물질에서 우리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추상적인 그러한 것이 생겨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두 번째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지금 정신과 물질 간의 관계를 왜 얘기하느냐? 왜 정신과 물질 간의 관계를 얘기하느냐? 이거는 심신 문제나 마음과 뇌 문제를 포괄하는, 그죠? 좀 더, 보편적으로, 표현하자면 정신과 물질 간의 관계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서 어떻게 정신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이 질문이 두 번째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기와 관련된 것이 뇌과학이 될 테고, 그죠?
예전에는 소위 과학적인 방법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철학자들도 그죠? 이런 걸 다뤘을 테고 또 여러분 익히 짐작하시겠지만 심리학자들도 이런 걸 다룰 테고 거기에도 요즘 뭐 또 인지과학 과학 사실 인지과학이나 심리학이나 뇌과학 이것이 거의 좀 이렇게 비슷한 과목인데 요즘 철학도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다뤄요. 철학에서도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정신과 물질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인간이 가진 가장 어려운 문제 두 개예요. 즉 하드 프로블럼 두 개예요. 뭐요? 하나는 이 밖으로 지금도 제가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광 속으로 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 또 하나는 뭐요? 안으로 와서 우리 안으로 와서 즉 이 뇌에서 즉 물질로 이루어진 뇌에서 어떻게 그런 정신이라는 것이 생겨나지라고 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 우리 자신에게로 그런 질문이 두 번째 어려운 질문. 하나는 밖으로, 하나는 안으로. 이러한 두 개의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 두 가지예요. 자, 이건 지금 배경 설명으로 도입 부분으로 제가 소개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다 암기할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자, 가장 어려운 질문, 존재의 생성, 즉 우주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지? 자, 두 번째 어려운 질문, 정신과 물질의 관계. 바로 이 두 번째 어려운 질문, 정신과 물질의 관계를 그죠? 좀 더 범위를 좁혀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심신 문제. 왜? 마인드, 정신적인 것. 바디, 신체, 물질적인 것. 그런데 그 범위를 더 좁혀서 우리 신체 중에 뇌가 마음과 가장 밀접하다고 여러분이나 저나 일반인이나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거는 마음과 뇌 문제, 마음과 뇌 문제. 이것이 결국은 다 그죠? 물질과 정신 간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어려운 질문 중에 정신과 물질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우주를 얘기를 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신 문제, 구체적으로 마음의 뇌 문제라는 것은 정신과 물질 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예요. 그럼 뇌, 좀 전에도 몇 번 반복했습니다만 뇌는 결국 우리 주변에 보이는 이런 모든 물질들, 우주를 구성하는 이 구성 성분과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뇌가 결국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데 물질 간의 작용인데 거기서 어떻게 마음이라는 그런 정신적인 것이 생겨날까 하는 질문을 그죠? 마음 뇌 문제, 심신 문제라고 그 관계를 우리가 앞으로 한 학기에 걸쳐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도입 부분이 많이 길죠. 지금 이 슬라이드 말고도 다음 슬라이드 그렇고 한 몇 개 슬라이드는 이번 시간은 거의 뇌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는 끝에 조금 살펴볼 수 있을까요? 하여튼 이렇게 인트로덕션이 좀 길어요. 야, 이거 뇌, 마음과 뇌 하러 왔는데 이거 철학하느냐? 이 문제가 이게 철학에 있을 수도 있고 가장 이게 중차대한 문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론으로 이런 것들 좀 도입 부분으로 소개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내용이 결국 인간을 이해하고, 그죠? 그리고 결국 우리 뇌를 통해서 이제 타인도 인간에 포함되는데 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좀 거시적인 그러한 눈을 좀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 들으시는 분은 뭔 소리 하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얘기하면서도 이런 것들과 좀 더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는 또 한번 반복하면 여러분이 뇌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뇌를 통해서 정신적인 것, 정신적이라는 마음의 현상,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이런 철학적인, 거시적인 그런 인식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견해와 지식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제가 욕심을 부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럼 이러한 심신 문제, 마음과 뇌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이걸 배우면서 알게 됐는데 훌륭한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하나는 이원론, 하나는 이론론이요. 이원론 뭐죠? 근원되어지는 기원이, 오리진이, 소스가 두 개라는 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마음과 뇌죠? 구체적으로 마음과 뇌 합시다. 마음과
뇌는 이제 신체니까 여기 신체란 말을 넣어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과 물질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만, 우리는 지금 구체적인 타이틀이 마음과 뇌니까, 마음과 뇌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두 개는 따로따로 별개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이원론이에요. 그리고 이론론은 오로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마음이라는 정신적인 것만 있거나 뇌라는 물질적인 것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론론이에요. 자, 그래서 심신문제 또는 마음과 뇌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서 그런 학문적으로는 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원론적 입장이 있고 이론론적 입장이 있다. 즉 이원론적 입장은 이 두 개는 별개다. 이론론적 입장은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요거 지우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원론, 이론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원론부터 살펴보죠. 제가 듣기로는 뭐 학생들 데카르트 엄청 싫어하신다는데 저는 뭐 좋아하진 않아요. 한데 이 데카르트가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하고 소위 얘기하는 천재예요, 천재. 천재라 얘기하니까 저는 천재인가 싶었는데 이 사람에 관한 얘기를 조금씩 듣다 보니까 아 정말 천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숫자와 도형을 이렇게 같이 융합시킨 그러한 측면에서 아주 혁명적인 그런 수학자로서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한데요. 그런 얘기도 좀 나누면 좋은데 뭐 할 내용이 있으니까 어쨌든 데카르트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데카르트가 뭐 학문적으로 이원론의 창시자라고 불려요. 그런데 데카르트 이전에도 이원론의 주장을 하거나 이원론적 색깔을 다분히 지닌 사람도 있었어요. 데카르트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16세기, 17세기, 한 52살 정도 살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17세기니까 한 1650년인가 52년에 이렇게, 50년이니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16, 17세기니까. 그런데 벌써 기원전 5세기, 뭐, 6세기 이때, 지금 한 5세기쯤 되나? 6세기쯤 되나요? 그때 뭐, 플라톤이라는 사람, 야, 이거 뭐, 뇌하러 왔는데, 이거 뭐 철학하나? 싶을 텐데, 예, 이거 상식으로 또 알아두면 또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자, 플라톤이라는 사람, 이분은 기원전 BC, 이제, 한 4, 5세기, 좀, 그걸로 써야 되나요? 5, 4세기로 써야 되나요? BC니까. 어쨌든 4, 5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이데아라는 사상이 있죠. 이 이데아 사상이 바로 데카르트의 그런 정신과 물질은 우리 용어로 쓰자면 마음과 뇌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의 어떤 그런 뿌리가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읽어본 바로는 이 플라톤의 생각이 쭉 이어져 와서 데카르트한테까지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읽어본 듯해요. 예. 자, 데카르트 얘기하다가 뭐 플라톤 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원론의 창시자라 불러요. 즉 뭡니까? 마음과 뇌는 별개다. 얘는 따로 별개다. 즉 별개의 실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개의 실제다. 마음과 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원론이요. 앞서 슬라이드에도 또 말씀드렸죠. 마음과 뇌는 별개의 실제로 생각하는 것이 이원론이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 이제 창시자인데, 그러면 인간에게서는 데카르트 자신도 스스로 경험하지만 우리 인간에게서는 어떻게 이 별개가, 하나는 정신이고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는 뇌, 마음, 별개가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같이 일어날 수 있지, 이걸 이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들은, 여러분 요즘은 뭐 애완동물, 선의의 반려견 많이 키우고 반려묘 키우는데 걔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보면은 걔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마음이 없다고 여겨져요? 그렇지 않죠. 마음이 있다고 여겨지죠. 서로 소통도 하고, 그죠? 뭐 감정도 서로 나누고 하죠. 그런데 데카르트는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들은 마음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 걔네들은 그냥 물질 덩어리라 생각했어. 즉 기계라고 생각한 거죠. 데카르트는 우리 인간의 경우에도 이 신체는, 뇌를 포함한 신체는 그냥 기계라 생각한 거예요. 즉 물질,
동물로만 이루어졌다 생각합니다. 그럼 데카르트는 이원론자인데 다른 동물 차치하고 인간의 경우는 분명히 마음이라는 것을 경험하니까 실제 하니까 이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해야 돼요. 그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데카르트가 생각한 것이 손과 선이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뇌에 가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이원론자. 마음과 뇌는, 정신과 물질은 별개의 실제다. 근데 데카르트 자신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그죠? 분명히 마음과 뇌, 마음을 경험하는데 이 물질 덩어리에서 어떻게 마음이란 것이 상호작용하지 생각할 때 손과 선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손과 선은 이 손자는 소나무란 뜻이고 소나무, 이 과자는 열매란 뜻이에요. 그래서 소나무 열매처럼 선 이거는 분비선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나중에 이거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뭐가 분비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살펴볼 텐데, 어쨌든 소나무 열매처럼 생긴 분비선이라 해서 요즘 번역하기로는 예전에 이게 한자말인데 요즘은 솔방울샘 이렇게 불러요. 솔방울샘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파인이 소나무란 뜻이고 형용사를 붙여서 파이니얼 글랜드, 글랜드가 분비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파이니얼 글랜드, 손과 선, 솔방울샘입니다. 여기에 주목한 거. 데카르트는 바로 이게 손과 선이 뇌의 일부란 말이에요. 이건 뇌는 물질이죠. 물질인데 뇌와 별개인 정신적인 정신호는 우리는 이제 마음과 뇌니까 마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정신적인 이것이 별개로 존재하는 거예요. 별개의 실제예요. 근데 이것이 손과 선에 딱 자리를 잡고 임하여서는 우리 신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 즉 감각, 정보를 해석, 판단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이 손과 선을 통해서 우리 뇌, 그리고 몸에다가 명령을 주게 되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행동도 하고 뭐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손과 선이 별개의 실제인 정신이란 마음, 정신적인 마음과 물질 뇌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음과 뇌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죠? 다른 동물에게는 정신적인 현상, 즉 마음은 없지만 인간에게만 그런 것들이 부여되어 있는데 인간에게서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손과 선을 통해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을 통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그죠? 경험하게 된다. 마음이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자, 이게 이원론자의 창시자격으로 불리진 데카르트의 마음과 뇌의 관계, 즉 심신 문제 또는 마음과 뇌의 문제에 대한 설명, 해답, 답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건 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여전히 이거는 뭐 정답이다, 오답이다라고 땅땅땅 결정 내릴 기회는 좀 시기상조지만 여전히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마음과 뇌의 관계, 심신 문제 또는 정신과 물질 관계에 대한 답이다, 해답이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네, 우리 앞으로 이제 살펴보죠. 이것이 설명력이 얼만큼 잘 설명해주고 있는지. 자, 또 하나 여담일 수 있는데, 그럼 손과 선은, 여러분 제가 손과 선은 솔방울샘 뭐 뇌의 일부분에 했는데, 뭐 아직 우리 뭐 머릿속에 이게 그려지지 않죠. 손과 선이 뭐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앞으로 이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손과 선, 피니얼 글랜드 그게 뭐지? 그려지지 않을 텐데, 우리 손과 선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이후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고, 일단 데카르트가 그린 손과 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당시만 하나도 지금만큼 뇌의 연구가 덜 되었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이렇게 이제 아주 상징적으로 또 심플하게 그렸어요. 이게 지금 손과 선인 거예요, 손과 선. 근데 왜 하필 뇌에 여러 부위도 있을 텐데, 뇌가 뭐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죠? 여기 제 주먹보다 이 두 개보다는 더 커요. 한 1.5kg, 평균 1.3kg쯤 된다고 하는데, 다른 부위도 있을 텐데 왜 손과 선에 주목했느냐? 자, 여기에는 표현 안 돼 있지만 우리 뇌 안에 뇌실이라고 부르는 부위가 있어요. 이 뇌실에는
체액이 채워져 있어. 이 체액도 구체적인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아직 그걸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체액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액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채워져 있는 뇌실이라는 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른 동물들도 그렇고 이 뇌 안에 이런 채워져 있어. 즉 액체가 채워진 그러한 스페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뇌 안에. 근데 이 뇌실 바로 뒤편에 제가 여기다 대충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뇌실이면 뇌실 바로 뒤편에 지금 송가선이 딱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뇌부위 여러분 익히 아시겠지만 제가 좀 전에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오른쪽 뇌, 이게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뇌, 왼쪽 뇌 이렇게 있죠. 대칭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도 보면은 좌우가 대칭인데 뇌 안에도 오른쪽 뇌, 왼쪽 뇌뿐만 아니라 뇌 우리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뇌의 각 부위들도 다 오른쪽, 왼쪽, 양쪽에 두 개씩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손과 손만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지? 바로 뇌를 딱 반을 나눴을 때 딱 정중간에 손과 손은 한 개만 존재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뇌실 뒤편에 존재해요. 손과 손이 뇌실 뒤편에 존재하는 게 왜 데카르트가 손과 손에 주목하게 된 이유지? 그걸 또 설명해 보자면 데카르트 시대에는 수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우린 지금은 요즘은 핵력, 그죠? 또는 요즘 이제 그 친환경을 위해서 뭐 수소 에너지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수력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우리 나이로 중학교 3학년 때쯤에 이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요양을 갔었는데 어딜 갔냐면은 프랑스 그 왕족들이 노는 가든, 로얄 가든 부근으로 이제 요양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까우니까 가끔씩 로얄 가든을 방문했겠죠. 실제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얄 가든을 그리다 보면은 저만 치서 비너스상, 청동을 만든 비너스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조금 있으면 또 비너스상이 사라지고는 또 뒤로는 또 삼지창을 든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 나타나고 이런 거예요. 그걸 보고 저게 어떻게 해서 저 녀석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거닐던 로얄 가든 바닥에 스위치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스위치를 밟게 되면은 수력에 의해서 그 청동상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땅에서 솟아나기도 하던 거예요. 그걸 보고 데카르트가 인간의 경우도 저런 식으로 움직이겠다. 바로 뇌의 유일하게 중간에 하나밖에 없는 이 송과선에 정신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마음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임하여서 이 뇌실에 있는 체액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신경관을 통해 가지고 쭉 보내주면은 자,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불에 의해서 뜨겁다라는 그런 감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죠? 그게 돼서 송가선에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판단한 다음에 뜨거우니까 발을 떼야지, 피해야지 하는 그러한 명령을 이 뇌실을 통해서 내림으로써 여기 있는 체액이 이렇게 쭉 흘러가 가지고 데카르트가 로얄 가든에서 본 그런 청동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 발을 떼게 된다, 움직이게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수력이라는, 즉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에너지원과 관련해서 데카르트가 우리 신체 중에, 그죠? 뇌실, 이게 액체 채워져 있으니까 결국 액체의 흐름을 통해서 어떤 기계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바로 뇌실 뒤편에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송가선에 주목하고 이 송가선에 마음 정신이라는 것이 임하여서 바로 이러한 뇌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 신체, 즉 물질적인 것과, 그죠? 이 두 개, 별개인 두 개가 상호작용한다. 우리 인간에게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데카르트는 이원론자로서 마음과 뇌의 관계를 설명했던 거야. 자, 아까 했던 질문 다시 합니다. 마음과 뇌의 관계에 대해서 이 설명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감히 뭐 기다 아니다 얘기할 만한 그런 제가 자격은 안 되고 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그런 내용을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 얘기에 대해서 얼만큼 이것이 답이 되어지는지 타당한 얘기인지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치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심신 문제. 정신과 물질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고, 그죠? 좁혀서는 심신 문제. 더 좁혀서는 우리 과목 제목처럼 마음과 뇌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자 하는 입장 중에 하나, 그 두 번째, 뭐죠? 이론론이 있습니다. 이론론. 자, 다음 시. 이론론. 이론론은 뭐요? 근본은 하나라는 거예요. 뭐? 정신 밖에 없거나 물질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론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뭐 여차저차 상호작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밖에 없고 물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신밖에 없다라면은 이론론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러분 익히 아실 테지만 유심론에 해당하죠. 그죠? 정신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직 유자 써서. 그죠? 유심론. 그리고 물질밖에 없다면은 이것도 여러분 익히 알겠지만 그죠? 유물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근대가 아니라 현재 지금 유심론을 생각하는 이론론자 중에서 유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상대적으로 극히 드물다고 알아요. 우리 이후에 볼 이제 세포, 뇌에 있는 세포를 살펴볼 텐데 뇌에 있는 세포 안에 들여다보면 또 아주 작은 요러한 어떤 기관들이 있는데 기관들 뇌 세포 자체를 생존하게끔 하는데 관여하는 작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 중에 어떤 하나의 정신이란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유명한 뇌과학자가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유심론자에 해당해요. 그분이 이제 뭐 제가 아는 한 일례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죠? 정신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론론. 이론론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유심론과 유물론 두 가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정신밖에 없다라는 유심론자들은 상당히 극히 드물어요. 자, 그 정도 얘기하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유물론이 남았는데 유물론 중에서 그죠? 동일론이라는 게 있어요. 동일론. 자, 동일론이 뭔데? 아이덴티티 포지션인데 동일론이 뭔데? 즉 예를 들면 분자 운동하고 온도는 어떤 관계냐? 덥다라고 하는 것은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 매체 머티리얼이라고 얘기하나요? 그 매체 예를 들어서 공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죠. 뭐 공기가 얘기하기 쉬우니까 공기 같은 경우에 온도가 높다, 덥다라고 한다면 온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공기를 이루는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쇳덩어리가 뜨겁다라고 하면은 그 쇠를 이루고 있는 그런 분자들의 운동이 이들 사이에 어떤 그런 이 공간의 거리가 넓다. 즉 분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는 뜻이에요. 즉 분자 운동이 활발하면 온도가 올라가고 분자의 운동이 적어지면은 온도가 내려가요. 결국 분자의 운동이라는 것은 뭐요? 물질 작용이죠. 분자의 운동은 물질 작용이에요. 그럼 온도는 뭔데? 바로 온도는 오늘 분자의 운동이 어때? 활발해. 오늘 분자의 운동이 어때? 저주해. 그걸 이제 전문적인 경우에는 그 나타내는 단위가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덥다, 즉 온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죠? 약속한 어떤 언어를 통해 상징적으로 분자의 운동을 표현한 하나의 개념이죠. 이 온도는 실제해요. 실제하지만 사회적 우리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적 실제죠. 즉 실체는 온도 자체는 실체는 없죠. 온도는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적 실제, 즉 추상적인 것인데, 추상적인 것인데 이것의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곧 물질작용, 즉 뭐죠? 분자 운동이 실체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론은요. 즉 달리 얘기하자면 지워보겠습니다. 자, 달리 얘기하자면 분자 운동과 즉 물질 작용과 온도라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은 결국 동일한 것에 대해서 표현이 달리하는 것이다. 동일한 것에 대해서 동일한 것에 대해서 기술, 이 기술이 스킬이라는 뜻이 아니고 디스크립션이에요. 뭐 영어가 중요하진 않은데 디스크립션. 즉 달리하면 묘사한다 이런 뜻이죠. describe 한다, describe 한다, 묘사한다 이런 단어인데 바로 동일한 것에 대해서 다른 기술이라는, 즉 다른 표현이랄 뿐인 거예요. 즉 이게 동일론이에요. 분자 운동과 온도는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느냐, 즉 디스크리션 하느냐, 저렇게 표현하느냐, 디스크리션 하느냐에 따라 온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분자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 동일론. 바로 이것을 그대로 어디에 적용하느냐? 뇌와 마음에 적용하는 거야. 즉 마음이라는 것은 뇌의 물리적 활동, 뇌 활동을 달리, 즉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해서 뇌 활동 곧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과 뇌의 관계, 좀 더 폭을 넓혀서 마음과 신체의 관계, 심신문제, 좀 더 폭을 넓혀서 정신과 물질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론론적 입장 중에 동일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은 어떻습니까? 데카르트가 얘기한 이원론과 비교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더 여러분이 그럴싸하게 여기지는지는 판단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론론 중에 동일론은 뇌 활동이 뭐죠? 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뇌가 물질로 이루어졌을 텐데 그 뇌 활동이라는 것은 즉 물리적, 물질, 작용 또는 달리 하면은 물리적 현상인 거죠. 뭐 물리적 작용 현상 뭐 다 뭐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저희 맥락에서는 그것이 곧 뭐예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사회적 실제, 사회적 실제. 서로 아까 약속한 것이라 얘기할 수 있죠. 뭐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회적 실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과 뇌의 관계에 대한 이런 입장 중에 동일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케이. 저 혼자 오케이입니까? 여러분한테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뭐 우리 친구들, 가족끼리도 그렇고 우리 인간들끼리도 뭔가 소통이 잘 안 되어지면, 그죠? 사회적 관계 내에서 내가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상대방이 알아듣고 상대방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또는 표현하는 것이, 기술하는 것이 서로 알아듣고 소통이 안 되어지면 그죠? 나는 제 마음을 모르겠어.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데카르트는 다른 동물은 뭐 정신인 것이 없고 마음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일상적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동물, 일례로 여러분 요즘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반려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반려견이 결국 뭐 이제 죽게 되면은 그 뭐 정말 가족을 한 분 잃은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려견하고 지내보면은 여러분이 그 반려견이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이 마음이 있다라고 여겨져요, 안 여겨져요? 분명히 마음이 있는 것 같죠? 그 녀석도 내 마음을 아는 것 같고, 뭐예요? 이것이 꼭 인간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죠? 뇌를 매개로 해서, 뇌를 통해서 그렇게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그 안에서 실제하는
하나의 현상이 제가 또 말이 빨라지다 보니까 글자가 막 날아가는데 하나의 현상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실체 자체는 없는 거죠. 마음의 자체의 실체는 없는 거죠. 마음이라는 실체는 없는 거죠. 그럼 마음의 실체는 뭔데? 바로 마음의 실체는 이거라는 거예요. 즉, 뇌활동. 더 물리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물질작용, 물리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곧 뇌활동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즉 분자 운동을 온도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달리 표현할 뿐인 것처럼 뇌와 마음의 관계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달리 기술하는 것, 방식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동일론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데카르트의 이원론, 즉 생각과 이 이론론 중에 마음과 뇌의 관계에 관한 동일론적 생각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타당해 보이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수업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볼 때 어떤 것이 더 설명이 있다고 여기지는지는 뭐 우리 차차차차 같이 알아보기도 하고, 제가 또 이 분야에서 생각하는 입장이 무엇인지 또 얘기할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이렇게 해서 마음과 뇌를 알고 싶어 하는데,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데 특허덕 답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과 뇌의 관계 문제는 인류가 지닌 가장 어려운 문제, 하드 프로블럼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즉 우주에 대한 이해만큼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우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 알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뇌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 뇌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고, 바로 뇌와 관련된 마음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털커덕 제가 첫 시간부터 마음은 땅땅땅 뭐다, 뇌는 땅땅땅 뭐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뇌의 관계가 어떤 입장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력이 있고 그럴싸한지 살펴보시고, 또 제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둘 중에 어떤 입장을 보여주는 에비던스가 될 수 있고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소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마음과 뇌, 금방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또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만, 마음과 뇌 그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마음과 뇌의 관계,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그런 배경으로서의 어떤 그런 소위 철학적이다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뇌와 관련된 것, 뇌 자체를 보려면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뇌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에 해당하는 뇌와 관련된 것 살펴보는 걸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